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21년 차 마켓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교보증권에서 리서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리서치 센터들 중에서도 이제 관리 업무만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요즘은 액팅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직접 보고서 계속 쓰고 있고요. 현재 교보증권은 네 번째 직장이고 현재 한 교보증권에서 한 10년 차, 10년 동안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네네. 증권사 지점 브로커, 주식 브로커도 하시고 네네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법인 브로커도 하셔가지고 네네. 현장 실무하고 리서치를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분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네네네.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네네. 몇 번 더 모셔가지고 또 다른 주제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시장 전망 하려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지수 전망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연말 그리고 내년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볼까요? 네. 네. 우선은 올해 2021년도 주식시장은 네.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극명하게 분위기가 좀 어긋나 있는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사실 6월 말만 하더라도 음.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주식시장이 지난해 11월서부터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네. 새해 시작과 함께 코스피 3천 시대를 열기 네.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진통은 있었지만은 무려 8개월 동안 주가가 한 번도 쉬지 않는 그런 오름세를 이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만한 시기지만 워낙 하반기부터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백신 접종 이후로는 마냥 좋아질 테니 그래도 또 더 좋지 않겠어? 사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했는데 네. 하반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라던가 또 불안정한 환율, 외국인의 매도 네. 이런 영향들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와는 정반대로 계속 지금 지수가 7월 달부터 계속 내리막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는 네. 아닌가. 뭐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라는 둥,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 시작 가동될 거라는 둥, 막 네. 이런 우려가 지금 좀 커지면서 주식시장은 연초의 출발점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에 이제 분위기가 자산시장의 거품을 꺼뜨릴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기초 체력을 믿으면서 시장의 확장 구매는 계속될 것이냐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연말의 분위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갈림길에 서 있군요. 딱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장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유동성 회수가 시작됐으니 자산 시장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야. 뭐 주식도 그럴 거고 곧 있으면 부동산도 잘못되겠지. 이 걱정들을 조금 많이 하시고 계신 편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각 뭐 전략가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특성을 생각해서 본다라면 경기의 정점은 통과해야만 우리 시장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실물 경제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경기는 있거든요. 상승 국면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증거가 지금 계속 많이 다루고 있는 물가 상승이란 부분인 건데 네. 뭐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도 경제를 위협할 거라고 자꾸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희는 보는 관점은 경제가 좋으니까는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거다. 그리고 지금 충분한 어떤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의 어떤 그 왕래가 활발하지가 않은 상태이다. 이제 그 점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대한 확장 국면은 여전히 진행형의 단계를 여전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조금 과도했었던 기대치를 조금 시정하는 정도의 변화가 연말 연초 사이에 있을 테니 여기에서는 이런 변동성을 오히려 시장 진입기로 삼는 부분 등이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은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전망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는 22년 시장 전망 자료를 얼마 전에 저희 포럼을 통해서 발표를 네, 하게 얼마 전에 참 되었고, 프로 가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단은 2,850, 상단은 3,450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이 지수 전망을 음. 많은 그 증권사들의 22년도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논쟁은 야, 그 정도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 첫 번째 예. 이 반응이 있으실 예.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러면 또 상단이 3,450? 그러면 지금 위치랑 비교하면 한 뭐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럴 거면은 별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 반응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시장이다라는 이 투자 자산이 해마다 연간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산출한다라고 할 때 대략적으로 높아야 10% 내외거든요, 항상. 네. 그런데 지난 21년도 그리고 22년도 초까지가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었던 거지. 앞으로도 그런 수익률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합리적인 추정이다라는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또 기대 수익률 높으시잖아요. 상당히 높죠. 한 30%는 항상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이제 느낌상. 예. 주식이라는 그 자산의 특성이 예.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기대 수익률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연간 15%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 15%라는 것의 달성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수익률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30% 구간도 있을 거고요. 예. 대신 또 반대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구간도 구간도 있죠. 있을 예.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요 구간에 대한 것을 잘 맞춰 들어가셔야만 되는 것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이다라는 건데 그거는 다 떼버리고 시장이 3천에서 4천 가야지 버는 시장이야라고 이제 가정을 해버리시면은 오히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내년에 조금 올해보다는 괜찮은 시장이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보면 예. 전체 코스피는 현재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삼성전자 개미 반도체는 투자자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렇죠. 예. 이 해당되는 개별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올해 연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지금 엇박자가 되어 있는 거고 반도체나 개별 주식에 대한 22년도에 대한 전망이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인 상태에 지금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2년도가 시작되고 나서 그런 우려가 실현될 것인가? 아니면 너무 과도했던 신중론이 아니었느냐? 만약에 후자 쪽에 대한 개념이다라면은 주가는 부활하겠죠. 그 과정에 대한 시장의 영향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주가 밴드로 이제 좀 네네네네네.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영렬 센터장은 뭐 계속 이제 밴드가 아니라 좀 평균값으로 주식 시장을 전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그 이유가 좀 있나요? 맞습니다. 네. 사실 밴드 예측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뭐 2,000포인트 시대 때는 대략 한 300포인트 밴드. 네. 지금 3,000 시대가 열리니까는 밴드 예측이 한 500포인트로 네. 벌어졌거든요.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크죠.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야 저런 전망 누가 못하겠어. 뭐 2,000에서 3,000 전망하면 되잖아. 뭐 2,500에서 3,500 전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강조하는 게 평균에 대한 추정이 더 필요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평균이 레벨업 된다라면 좋은 시장이니까 내가 설정한 지수 밴드에서 다운되었을 때는 정말 이거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 반대로 그 평균을 너무 과도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률에 대한 실현에 대한 기준을 삼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년도 초에 이제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네. 코스피가 1,500까지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 이제 한 1,000포인트까지 간다. 이런 극단적인 공포에 빠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올해 연말 기준 코스피 평균은 1900 후반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그때 당시에 냈어요. 네. 그러면 평균이 1900대 후반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500까지 갔었을 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년도에 코스피 평균이 얼마에서 끝났냐면 2220에서 끝났어요.
그보다 또 조금 높게. 그렇습니다. 끝났네요. 조금 높게 끝났죠. 그리고 네. 이것도 깜짝 놀랄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해 코스피가 연말 기준으로 2,800이었는데 작년 코스피 평균은 2,200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기복이 컸었던 거죠. 네. 반대로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3,000 시대를 열다 보니까는 지금 지수가 3,000선대까지 지금 밀려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평균은 3,150입니다. 근데 이게 연말까지 계속된다라면 조금씩 계속 낮아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올해 지금 평균이 3,10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왜 그렇게 코스피가 3,200만 넘어가면 두들겨 맞았나? 이게 약간 조금씩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코스피의 평균을 얼마로 설정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추정하는 거는 대략 한 3,000포인트 내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국감 내용에서 그런 게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기재부에서 내년에 코스피 평균을 3,400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내년 코스피 평균이 3,400에 나오려면은 지수가 3,300에서 3,600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3,400이 나올까 말까인데 평균이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보셨던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셨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현재 3,150 정도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 발생 이전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한 잘 나갔을 때가 2,300 그리고 그 이전이 2,000포인트 내외에서의 평균값이 유지가 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언가 이거를 시장에서 찾아보면 뭐 다음 이제 좀 작은 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거시 데이터와 금융 지표들 다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밀접한 거는 수출이었어요. 수출의 변화율의 방향성과 수출 변화율에 대한 진폭이 대략적으로 코스피의 평균 레벨과 일치되는 상황들을 보여주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수출이 작년 대비 대략 한 25% 증가한 것으로 저는 집계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지금 코스피의 평균값은 대략 42%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형성되는 부분이 이제 내년은 그러면 평균값을 추정을 하려면은 내년 수출이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런 요소 등은 전체적인 총량을 늘려놓을 테니 그 점에 있어서는 내년에 수출이 그렇게 급감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은 분명히 않을 텐데 그리고 환율적인 요소는 분명히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놓고 본다라면은 내년 대략적으로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은 수출이 10% 안쪽일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와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을 대부분 내놓게 될 거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현재 구간의 평균 지수가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평균으로 보면 지금하고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투자의 힌트가 이거라는 거죠. 만약에 무슨 테이퍼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아니면은 뭐 어떤 신용 리스크나 이런 다양한 문제 등이 22년에 등장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요소 등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코스피가 뭐 2,900이 깨지는 현상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벌써 겁을 낼 거예요. 3,000선에서 이렇게 잠깐 맛만 보여주고 결국은 또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도망치자. 이 관심들을 두시게 되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익 레벨이 지금 점프업 되어 있고 시중에 대기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그렇게 뒤로 후퇴할 때는 비중을 늘려야 될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그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지수가 3,300이나 400까지 간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보이지가 않고 이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올해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조금 차가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간 지금 흥분된 상태가 아닌가. 너무 뭐 상장 기업들에 대한 흥분, 뭐 아니면은 뭐 따상에 대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취해서 그런 것들에 만약에 시장이 연출되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조금 투자자분들이 싫어하실 만한 발언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조금 심화 단계의 투자 환경에
진입하는 것이 22년의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그럼 내년은 지금 쭉 전망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게 공급망 병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최근 하신 포럼 주제도 병목 경제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뭐 이런 주제로 하셨는데 네네. 이 병목 현상은 그럼 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네. 이 병목 현상이 가져다 주게 되는 의미는 결국은 인플레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고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금의 이런 인플레가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물론 이제 일부는 분명히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 코로나 경기 침체에 대한 등장이 세계 경제를 크게 뒤로 후퇴시키게 되었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했었던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조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 유동성 아니면 투기적인 주체만으로 인플레가 형성된다라 말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오히려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물가를 측정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병목경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서 제가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게 되는 그림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게 되느냐를 조금 설명하기 네. 위함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분명히 인플레가 있었어요. 차이나 버블 때. 당시에 차이나 버블에 왜 인플레가 있었느냐. 뭐 당연히 중국이란 나라의 등장이 인플레를 만들었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신흥국 경제에 대한 성장이 신흥국의 중산층이라는 것을 탄생을 시켰고 이들이 선진국의 구조적인 어떤 성장의 함정, 구조적인 침체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신흥국의 중산층의 등장이 소비 주체로 등장하면서 공급망에 있어서의 쇼티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급 쪽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수요 주체의 등장이 시작되면서 물가 상승이 시작되었었던 거거든요. 네. 신흥국의 중산층 등이 이제 우리도 집도 사야 되고 또 차도 사기 시작하니까 차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하게 됐었던 거죠. 네. 그와 연계되어서 자연히 에너지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불까지 폭등하는 네. 이 현상이 나타나고 글로벌 위기 직전에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공급의 이런 그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가 그때부터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었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가라앉게 됐었던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되었었던 것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 경제 밸런스가 과거에는 신흥국 경제가 선진국에 귀속되는 상황. 어떻게 따져서 보면은 경제 측면에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시기를 겪고 난 이후부터는 수평적 관계로 바뀌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를 겪고 나니까 미국도 이거 금융위기 극복하려면 소비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된 부분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주석 자리로 올라서게 되면서 이들의 소비 중심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새로운 균형 관계에 이제 가져가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시진핑 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니까 너무 빠른 성장 그러면서 미국의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프레셔가 가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총공급과 총수요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병목 현상을 만들게 됐었던 이유가 무역 분쟁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제재, 뭐 화해이라든가 수출에 대한 방만한 네. 규제 등을 제한할 필요가 네. 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이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현상이 나왔을 때 물가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의 교용량의 감소가 있기는 했었지만은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거는 이 현상이 어느 정도 수습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코로나라는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네. 갑자기 국경 간 왕래가 정상적이지 않게 지금 통제가 된 겁니다. 거의 올스톱하다시피 그렇죠. 했죠. 스톱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 공급망 그 병목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이 된 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과거에는 가계가 판산한다거나
아니면 한계 기업이 파산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음. 이런 시장에 대한 재평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네. 이번 상황은 다 같이 살아보자.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게도 보호받고 음. 기업도 퇴출시키지 않고 보호해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병목 현상을 풀어주는 시도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래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함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오가는 과정에서의 오가는 재화의 가격의 변동, 아니면 왕래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적 부분 등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네. 이제 깜짝 놀랄 이런 우리가 인플레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병목 현상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 힌트는 인플레라는 건 이미 다들 체감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인플레다. 이것을 조금씩은 느껴가고 있는데 아직 느끼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 간 왕래가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는 공급단에서 망한 회사들이 있지는 않으니 언제든지 공급량은 늘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지금의 쇼티지 문제는 쉽게 해소가 되겠지라는 것들에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코비드 문제를 제거하고 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왕래가 그렇게 예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중 간 이 충돌이 소멸되거나 종료되지는 분명히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면은 결국은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인플레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인플레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내년 상반기쯤이면 이제 물가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거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기저 측면의 회복이 있었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인 건데,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조금 제거될 수 있는 이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포럼에서 지적을 하게 된 거는 23년이나 24년까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환경에 놓여졌을 때 이제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 영향 이런 것들을 진단해야만 앞으로의 여러 투자 키워드를 찾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병목 경제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제기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인플레와 연동되는 자산 등의 투자가 반짝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와 연계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늦었다라 생각하실 때 아니라 뛰어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인플레에 만약에 피해를 받는 분야가 만약에 있다라면은 지금부터도 투자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해당되는 게 바로 채권이겠죠. 네. 채권이 최근에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튀니까 채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정책금리 인상 이슈까지만 어느 정도 등장하면은 다시 이제 채권을 늘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지나면 이제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채권 투자 시기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가 조금 많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이나 이런 물가에 반응하는 자산들도 요즘에 규제도 강하고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 이제 피크아웃 할 때가 다가온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감독 당국에서 이거를 좀 많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산 시장에 대한 가격이 몇몇 일부의 투기 거래자들로 인해서만 가격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투기 거래라는 부분이 분명히 일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선도한 투자자의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과정이 자산 시장의 가격을 만들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의 이 물가가 단순히 유동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 같이 이렇게 왕래가 활발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면은 시장 경제 논리하에서 지금은 공급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줄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운송 부분에서 현재 쇼티지가 심하다, 컨테이너가 부족하다, 컨테이너의 선이 부족하다, 그러게 되면 이 배를 어떤 식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구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 상황의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만약 규제만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수습될 거야.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물가와 연동되는 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라 볼 수가 있고, 주식시장이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는 이런 물가 상승의 환경이 기업들의 수익성과 채산성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지났는데 바뀌지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매출 전가가 시작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복원 작업 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다시 본궤도로 넘어가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주식시장 그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면 20년도와 21년도 상반기까지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성격을 가져 있었던 거고, 네.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실적 장세의 주인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를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크다라는 점이겠죠. 마지막 좀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네네. 그러면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라 그럴까요? 그걸 뭐 조금 한 세 가지 정도 좀 네네. 본다면 우선은 어떻게 2021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물가 상승에 네. 반응하는 업종들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첫 번째로는 운송과 그리고 소재 부분. 네. 소재 안으로는 철강이나 비철금속, 화학 등과 같은 업종들이 대부분 해당될 텐데요. 네. 이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지난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직후까지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지 않았었던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1년도가 끝나는 현 시점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반도체나 플랫폼 기업만큼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거는 22년도와 그 이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가에 연동되는 산업 등을 상반기에는 먼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수출로 대변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나 이들이 2분기 이후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다시 또 주도주에 대한 주도주로 질을 나올 수 있다. 재탈환하기 위한 네. 그런 시도가 발생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전체 이 방송 첫머리에서 지수가 밴드 예측이고 조금 네. 갇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얘기는 1년 내내 좋은 산업을 찾는 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었던 인플레에 반응하는 산업들은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는 좋을지 모르는데 하반기쯤 가게 되면 네. 다시 또 밸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 등을 전제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시면 그냥 방치하는 거가 아니라, 특히 이제 이런 순환적 성격이 짙은 주식시장 내에서는 지속된 관심과 중간중간마다 수익률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거를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모시고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 올라야만 좋은다라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경제의 레벨업을 이뤄내듯 주식시장도 레벨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 등이 필요한 부분인데, 충분히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서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다. 이런 마인드에서 22년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